여러분은 무자식이 상타익자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친구들과 토론 아닌 토론을 해봤는데 공감한다는 사람 반, 말도 안 된다는 사람 반이더라고요. 저는 없는 것보단 그래도 있는 게 낫다는 입장인데 제가 그런 의견을 피력했더니 친구들이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실은 제가 하나뿐인 아들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기도 했고요.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두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찾아와준 아이였으니까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느꼈던 그 감격의 순간 말이죠.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더랬죠. 다른 부모들이 그렇듯 저도 아들에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빛 한 점 안 되는 반지하 새방에서 살고 있었고요. 식당 일을 하며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어 아들을 포대기로 등에 업고 일할 정도였네요. 이쯤 되면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남편이란 양반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하면서요. 에휴, 말도 마세요. 저희 남편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술꾼이었거든요. 원래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남자였는데요. 경력 위기 때 잘린 뒤로 집에서 줄곧 술만 퍼마셨죠. 나중엔 삼시세끼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병나발만 불어서요. 간경화로 병원까지 실려갔었어요. 지인들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그래도 술 먹고 마누라 안 패는 게 어디냐 했는데요. 차라리 그랬으면 속 시원하게 이혼이라도 할게요. 남편은 제가 갈라서자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여보, 당신까지 이렇게 나 버리면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제발 이혼만 하지 말아주라. 이혼당하기 싫으면 정신을 좀 차리든가. 도대체 언제까지 집구석에서 앉아서 술만 먹을 거야? 일을 안 할 거면 집에서 살림하고 영철이라도 보든가. 당신은 영철이 등이 없고 식당에서 죽어라 일하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미안해 여보. 내가 내일부턴 진짜 잘할게. 밥도 차리고 빨래도 하고 영철이도 볼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남편의 약속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화를 내면 한 2, 3일 정도는 눈치를 보며 집안일도 하고 애도 돌봤는데요. 그것도 얼마 안 가 술에 미여 흐지부지 됐죠. 술 못 먹게 하려고 정말 별의별 수를 다 써봤어요. 손발도 묶어보고 돈도 안 주고 병원도 보내보고. 하지만 전부 소용없었어요. 손발 묶어두는 건 솔직히 사람을 평생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뭐 화장실 간다 해서 풀어주거나 하면 바로 술 사러 도망가 버렸고요. 돈을 안 주면 제 지갑에 손을 대거나 밖에서 구걸을 했죠. 병원도 한두 번 다니다 본인이 안 가겠다 버팅기니 방법이 없더군요. 결국 제 선택지는 이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 자는 틈에 이혼 서류 한 장 남겨놓고 친정으로 아들 데리고 도망쳤는데요.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글쎄, 저 없으면 죽는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다행히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목숨만 구했는데요. 눈 뜨자마자 저부터 찾는 모습을 보니 감동은커녕 징그럽더라고요. 이 여보, 역시 돌아올 줄 알았어.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이렇게 나한테 집착할 거면 좀 서류 깬팅다. 그렇게 못할 거면 날 놔줘야지. 왜 기어코 나랑 우리 아들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해? 왜? 왜긴 얘야. 사랑하니까 그러지. 나 또 버리기만 해. 난 죽는 거 안 무서워. 네 환멸 난의 세상 살아봤자 뭐 더 좋은 일이 있겠어? 근데 내가 죽으면 당신 마음은 못 편할 것 같아? 평생 나 죽였다는 죄책감을 괴롭지 않겠어? 그리고 영철이한테도 아빠는 있어야지. 하, 나 지금 목숨으로 나 협박하니? 어떻게 생각하든 좋아. 어쨌든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이혼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라고. 맘 같아선 제가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름 부부로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아들의 하나뿐인 애비인 걸요. 결국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을 수발들며 힘들게 아들을 키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아들은 누굴 닮았는지 영특해서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였죠. 그뿐인가요? 마음씨도 착하고 예의 발라서 동네 어르신들의 예쁨을 독차지했네요. 손발이 부르트도록 힘들게 일하면서도 아들 얼굴만 보면 묵은 피로가 싹 씻겨 내려갔어요. 아들은 제 기대에 부응하듯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갔고요. 최우등생으로 졸업한 다음 그 어렵다는 세무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죠. 하나뿐인 아들놈이 세무사로 성공했으니 저는 여한이 없었어요. 하지만 애비 자격도 없는 남편이란 놈은 그렇지 않았나 보죠. 언제나부터 아들만 보면 이상한 트집을 잡으면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라고요. 명철이 너희는 왜 애비 보고도 인사를 안 해? 어? 너도 애비가 집구석에서 술만 처먹는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인사는 아까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했잖아요. 그땐 받아주지도 않으셨으면서. 뭐? 네가 언제 인사를 했어? 이놈이 애비 앞에 두고 거짓말까지? 너 임마 세무사 좀 됐다고 이 애비가 웃어? 여기서 제 직업 얘기가 왜 나와요? 그만 진정하시고 방에 들어가세요. 네? 이놈이 아주 지 혼자 잘된 줄 알지? 썩을놈의 새끼. 너도 똑같아.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 패배자가 된 거라고. 남편은 아들에게 같은 남자로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아들에게 허구한 날 화를 내며 되도 않는 폭언대를 쏟아부었고요. 급기야 술병이나 반찬통 같은 걸 집어던지기도 했죠. 아들도 참다 폭발해선 제게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엄마, 나 더는 아버지랑 같이 못 살겠어. 엄마도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 저딴 인간 버려버려. 그랬다가 저 인간 또 죽겠다고 난리치면 어떡하니?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지. 그리고 저 인간 술만 먹으면서도 아득바득 사는 거 봐. 자기 손으로 절대 안 죽을 인간이야. 옛날에도 그냥 엄마 잡으려고 쇼한 거라고. 급기야 아들은 남편과 자기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제가 남편과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더는 저를 보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제 삶의 1순위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운명이란 게 얄궂어요. 제 피를 빨아먹으며 평생을 기생해왔던 거머리 같은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말하려던 그날, 남편은 트럭에 치여 도로에서 축사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이었는데 그놈의 왼수 같은 술을 사 먹겠다고 굳이 외출한 결과였죠. 트럭 운전수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죄송하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며 빌었어요. 제가 속으로 느끼고 있던 해방감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죽었는데 슬프긴커녕 기쁘다니 그런 스스로가 너무 괴물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일도 못 나가고요. 집에 들어박혀 울기만 했죠. 이상하게 남편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엔 그런 정신적인 병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아무것도 몰랐지만요. 그런 저를 이렇게 세운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일이 바쁜 와중에도 꼬박꼬박 제 식사를 챙겼고요.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교회 여기저기로 드라이브를 다녔어요. 하루는 외출했다가 집에 가는 길에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어차피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정해주는 거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오히려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지금이 더 평온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만 아버지는 보내드리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다, 영철아.
이제 네 애비는 그만 보내줘야지. 아니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야.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쭉 황량한 겨울이었잖아. 이제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엄마도 꽃이 피워야지.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야지. 이제 뭐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엄마가 나 낳아주고 키워준 것처럼 이제 내가 엄마를 키워줄게. 아들은 죽은 남편과 달리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뒤로 제게 수영을 배워봐라, 골프를 배워봐라 하면서 온갖 운동권을 끊어줬고요. 제가 요리를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따로 조리사 자격증을 따보라면서 학원도 다니게 해줬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툭 하면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고깃집에 데려가 줬고요. 생일이나 어버이날엔 명품 가방과 옷 같은 걸 선물해 주기도 했죠. 솔직히 아들이 전문직인 세무사라고 해도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무리하지 말라며 몇 번을 말렸는데 아들은 듣는 신용도 안 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로 재테크도 하고 있고 엄마 아들 생각보다 돈 더 잘 벌어.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든 다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저를 위해줬고요. 든든한 아들의 지지 아래 저는 조금씩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죠. 아들은 자기가 돈 버는데 굳이 일할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요. 집에서 가만히 살림만 하자니 영 좀 있으시더라고요. 때마침 그쯤에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해서요. 제가 그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하게 됐네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요. 그래도 온전한 내 가게를 꾸려나간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주더라고요.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친구 소개로 만난 2살 연하의 부잣집 딸이었는데요. 참한 외모에 싹싹한 성격이 제 마음에 쏙 들었죠. 결혼 후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솔직히 마음 한켠에 쓸쓸함이 생겼던 것도 사실인데요. 며느리가 그걸 알았는지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님, 그동안 혼자서 이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전 어머님이 아들 하나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딸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딸 같은 며느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할게요. 아셨죠? 말만으로도 기특한데 며느린 그 말을 지키듯 제게 참 잘했어요. 신혼집도 본인은 불편할 텐데 저희 집 근처로 오자고 먼저 얘기해줬고요.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가끔씩 저희 가게로 맛있는 간식이나 커피 같은 걸 챙겨오곤 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휴일엔 둘이서 손잡고 시장에서 장도 보고요. 목욕탕에서 등도 밀어주곤 했네요. 정말 딸 하나 더 얻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은 점점 무심해졌어요. 처음엔 일이 바빠 그렇겠거니 생각했는데 점점 저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집에도 잘 오지 않게 됐어요. 전화를 해도 짧게 끝내기 일쑤였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이 일은 무슨 일, 그냥 요즘 바빠서 그래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즈음 아들이 회사를 옮기면서 일이 바빠진 건 사실이었어요. 결혼 후 임신 준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며느리 몫까지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죠. 이 잘은 모르지만 회사를 옮기면서 이런저런 세무 일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왜, 그 부모는 평생 자식을 짝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애미인지라 서운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밥은 잘 챙겨 먹나 걱정돼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야근하는 때가 많아서 거진 회사에서만 먹는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회사밥이 맛있다고 해도 정성껏 차린 집밥만 하겠어요? 그래서 가게가 쉬는 날 큰맘 먹고 장을 봐서 아들 도시락을 쌌어요. 개국지, 달걀말이, 잡채, 갈비,
손은 좀 가도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한가득 준비했죠. 회사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양도 넉넉하게 했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며느리는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님, 저한테도 얘기하시지. 그럼 좀 도왔을 텐데. 혼자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하셨어요? 가게 하는데 이 정도는 금방이지. 넉넉하게 했으니까 너도 먹고 여기 포장한 건 퀵으로 영철이네 회사에 보내려고. 내 전화는 잘 안 받으니까 네가 영철이한테 얘기 좀 해주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이 안 그래도 요즘 입맛 없다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겠어요. 어머님. 이따 저녁 땐 저랑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쏠게요. 아유, 괜찮다. 그냥 나조차고 한 일인데 고생은 무슨. 그러지 말고 같이 먹어요. 그이 오늘도 야근할 텐데 저 혼자 저녁 먹기 싫어서 그래요. 어머님, 그때 탕수육 먹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시내에 유명한 맛집 있더라고요. 예약해둘 테니까 같이 가요. 거듭 사양하기도 좀 그래서 결국 저녁은 며느리와 같이 먹었어요. 며느리 나름대로 저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는지 고급 중식당으로 예약을 했더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며느리와 같이 집에서 아들 올 때까지 커피나 한잔하기로 했거든요. 이미 시간이 꽤 늦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이 꼭 보고 싶었어요. 고맙다, 잘 먹었다 하는 말 정도는 직접 듣고 싶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며느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아들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아들이 퇴근했죠.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괜히 귀찮게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싸준 도시락을 먹고 기운을 차렸겠지 싶어 기대가 컸어요. 영철아, 오늘 도시락은 맛있었니?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는데 회사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어?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가 기대한 것과 달랐어요. 엄마, 다음부턴 그런 거 보내지 마. 말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목소리는 지나치게 무심하고 차가웠어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당혹감이 밀려오더군요. 왜, 별로였어? 입에 안 맞았니? 엄마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카레를 본다고 봤는데 뭔가 실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괜한 짓 좀 하지 말라고. 회사에서도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나도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 줄 알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이 해준 음식 잘 안 먹어. 아니 난 그냥 영철이 네가 요즘 밥도 잘 못 챙겨 먹는다고 하길래 나도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편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눈물이 팽 돌았어요. 그때 잠자코 있던 며느리가 다가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리더군요. 여보 왜 그래? 어머님이 얼마나 정성 들여 준비하셨는데. 맛있게 먹었다고 다음부턴 힘드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좋게 넘기면 되잖아. 그러나 아들은 며느리의 팔을 뿌리치고 등을 돌렸어요. 그 모습에 모멸감과 분노가 일더군요. 그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이만 가봐마. 아들을 짧게 이별한 뒤 현관문을 나섰어요. 내 집 아들이 잡아주길 바랬지만 무정하게도 아들은 그대로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꼭 참고 신발을 신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 한쪽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안에 제가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만들었던 음식이 한가득 들어있더군요. 제 시선이 어딜 보고 있는지 눈치챈 며느리가 허둥지둥 다가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이가 그냥 다 버리라고 해서 어떻게든 제가 다 먹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죄 지은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굳게 닫힌 안방문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치를 보더군요. 사실 며느리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 자식 잘못 키운 제 탓인걸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됐으니까 나오지 마라. 나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집까지 혼자 돌아가는 그 길이 어찌나 시리던지요. 주책맞게 눈물이 절로 흐르더군요.
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달라져 버렸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도 일었죠. 그 뒤로는 한동안 아들 내외에게 일부러 거리를 뒀어요. 괜히 얼굴 보면 가시돋친 말만 튀어나올 것 같아서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혼자 가게 일을 하며 마음을 다스려 보려 했지만 아들 생각이 하루도 빠짐없이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몇 달 만에 온 연락이라 무척 반가웠죠. 제 딴엔 화해의 신호를 보내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가지고 연락 잘 못해서 미안해. 그 한마디에 위로를 받으려던 찰나 아들이 이어서 한 말은 저를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전화한 건 딴 게 아니라 다달이 보내주던 용돈 있잖아.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아있고 애 태어나면 머리는 그대로인데 돈은 배로 들 것 같아서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돈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도 가게 일하면서 벌 만큼 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아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게 뭐랄까 예전에 그 남편이 죽었을 때와 너무 비교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만 해도 자기가 내 부모가 돼주겠다면서 돈 걱정은 말고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하라더니 어쩜 내 배 아파 낳은 새끼가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을까 싶었죠. 늘 저를 걱정하고 용돈도 부족할까봐 먼저 챙겨주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진 건가 싶었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영철아, 엄마가 혹시 뭐 잘못했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말했잖아. 용돈 문제는 요즘 회사 사정도 어렵고 비단 용돈 때문이 아니야. 요즘 너 엄마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어쩌다 마주쳐도 찬바람이 쌩 보이잖아. 말해봐.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그런 거 없어. 다시 일하러 들어가 봐야 돼서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그 이후로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저는 기다리다 지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그렇게 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계절이 한 번 바뀌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바람이 생기더군요. 그래도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들도 며느리도 생일 당일까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잊었겠거니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너무 서운하더군요. 그 주 주말에 홀로 미역고기 밥을 먹는데 감정이 북받치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저 혼자 외딴 섬에 남겨진 기분이 들었죠. 아들에게 이제 새 가정이 생겼으니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를 위로해 보려 했지만 그래도 상처받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며칠 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 생일을 깜빡했다면서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님. 걔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잖아요. 저라도 챙겼어야 하는 건데. 이거 요즘 유행하는 앙금 떡 케이크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영철이는 같이 안 왔니? 오늘은 쉰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요 며칠 계속 야근했더니 너무 피곤한가 봐요. 며느리는 곤란한 표정으로 아들을 대신해 변명했어요.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며느리는 눈치만 보다 용돈이 담긴 봉투를 내밀고 사라졌죠. 늘 딸처럼 살갑던 며느리였는데 아들과의 갈등이 짚어지면서 며느리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더군요. 그 뒤로 아들과의 사이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몇 번 연락을 하려다 말고 그냥 마음을 접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들의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뭐 유치하다고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아들의 생일을 그냥 챙겨주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결국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어쨌든 제 하나뿐인 자식이었으니까요. 아들 생일 당일 미역국에 갈비찜 같은 잔치 음식을 좀 해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가져가라고 얘기하려고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아들은 좀처럼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몇 번이고 걸어봤지만 휴대폰이 꺼져 있는지 응답이 없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또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 대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가, 영철이 지금 뭐하니? 오늘도 주말인데 출근했니? 오늘 영철이 생일이라 음식 정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구나. 아, 어머님 일을 어쩌죠? 그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지금도 약 먹고 자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음식은 그냥 두시면 제가 내일 가지고 갈게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걱정이 앞섰어요. 아무리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아들이 아프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죠. 몸이 아프면 제대로 먹지도 못할 텐데 죽이라도 끓여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 일도 다 미뤄두고 장을 봐서 정성껏 죽을 쏘았어요. 아들이 아플 때마다 챙겨주던 호박죽에 닭고기도 푹 구워서 삶았죠. 바리바리 싸들고 서둘러 아들네 집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몇 번을 더 눌러도 묵묵부답이었죠. 혹시 아들이 너무 아파서 못 나오는 건 아닌가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다행히 며느리가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제가 집 앞까지 왔다고 하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시죠. 아이 미안하구나. 내가 급하게 죽 쓰느라 정황이 없어서. 이것만 전해주고 갈 테니까 문 좀 열어다오. 그러나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죄송해서 어쩌죠? 그이가 오늘은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네요. 뭐? 아니 영철이가 대체 왜? 일단 이 문부터 열어다오. 아이 정 그러면 부엌에 두고만 갈 테니까. 그이가 쓸탄을 자꾸 왜 그러세요? 문 못 열어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며느리가 제게 언성을 높인 건 처음이었어요. 그 뒤로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잔뜩 화가 나선 다다다 쏘아붙이더군요.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 민폐인 거 모르세요? 이러니까 그이가 어머님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죠. 안타까운 마음을 저라도 잘 해드리려고 한 건데 좀 도가 지나치시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발마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네, 뭐냐고 물을 새도 없이 그대로 툭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당황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태도도 그렇고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까지 모두 꺼림직했죠. 아까 그 비명소리 영철이 목소리 같았는데 영철이가 어디가 많이 아픈가? 근데 나한테 숨길 이유가 없잖아. 설마 둘이 부부싸움이라도 하나? 온갖 걱정이 부풍처럼 휘몰아쳤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몇 번도 초인종을 누르고요. 급기야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아들 내외를 찾았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기로 했어요. 자, 다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시죠. 잠시 후 열쇠공이 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설 때까지도 집안은 어둡고 고요하기만 했어요. 아들 내외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소리 높여 며느리를 부르려던 순간이었어요. 반쯤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 불빛과 함께 남녀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저는 아들 내외일 거라 생각하고 얼른 그쪽으로 다가섰는데요. 문틈으로 제 예상과는 다른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며느리 그리고 뜻밖에도 사돈 내외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아들이 식탁 의자에 강제로 앉혀서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기절초풍할 일인데 사돈 내외는 얼굴을 붉히며 아들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가엾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고요. 며느리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도 무표정하게만 있더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바로 그때 바깥 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금 와서 경찰에 고발하면 뭐 대단한 영웅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자네도 그저 공범일 뿐이니까. 저 역시 처벌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바로 돌려야죠. 장인어른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세금 탈세랑 해외 참여 계좌로 더러운 돈을 불려나가실 겁니까? 정작 직원들은 월급도 제대로 안 챙겨주시면서. 바깥 사돈은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작지만 내실 있고 모범적인 기업으로 언론에도 몇 번 소개된 적이 있는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탈세니 더러운 돈이니 하는 말이 흘러나왔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연히 바깥 사돈은 팔쩍 뛰더군요. 이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지취지도 모르고 뭐? 더러운 돈? 네 빚 1억 갚아준 건 뭐 깨끗한 돈인 줄 알아? 이게 돈 빌려달라고 매달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입을 싹 씻으려고 해? 끝까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오기면 나도 더는 자네 살려둘 수 없어. 쥐도새도 모르게 확 없애버릴 수가 있다고. 내가 지금 말로만 협박하는 걸로 보여. 아들은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잠자고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도 이렇게까지 제도가 바뀌면 곤란하지.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나 지금이라도 당신 엄마한테 다 얘기한다. 당신이 주식 투자 실패로 빚만 1억이었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명보험금까지 다 써버렸다는 거? 늘 당신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다며. 그 다짐을 벌써 잊은 거야? 그러자 아들이 고통스럽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명지야, 너 정말 왜 그래?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밝은 여자였잖아. 아무리 부모님 일이라고 해도 옳지 않은 일은 멈출 줄 알아야지. 지금도 아버님 회사 직원들이 절반 넘게 월급을 못 받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그냥 회사 부도내버리고 도망가는 게 맞는 일이야? 그동안 아버님이 빼돌린 재산이면 직원들 밀린 월급 주고 퇴직금까지 다 주고도 남아. 근데 그걸 감추고 폐업 신고를 해버린다는 게 얼마나 무책임해. 아주 천사 납셨다. 그랬다간 경찰에서 조사 들어온 거 100%고 그럼 우리 아버지만 위험한 줄 알아? 당신도 바로 감옥행이야. 이거 왜 이래? 주고받는 대화를 훔쳐들으면서 상황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은 결혼 전 주식 투자에 실패해 큰 빚을 졌는데요. 그 빚을 처가에서 대신 갚아준 거였어요. 그 대가로 아들은 사돈 내외의 불법적인 사업에 협조하며 세금 탈세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해야 했죠. 하지만 바깥 사돈이 자기 배 불리기에만 급급해 회사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서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하나둘 생겨났어요. 그런데도 바깥 사돈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챙겨주긴커녕 폐업 신고를 하고 어떻게든 책임에서 벗어날 궁리만 했던 거예요. 이에 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결국 이를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모든 상황을 파악한 저는 본능적으로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황급히 녹화 버튼을 눌렀죠. 그 사이에 아무 말 않고 있던 안사돈이 아들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복의 박서방, 자네 어머니도 생각해야지. 하나뿐인 아들이 불법 탈세에 연루돼 감옥에 들어가 봐. 어디 제정신일 수 있겠어? 보아하니 뭐 돌봐줄 친인척이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이 일에 저희 엄마를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장모님.
갚아주신 1억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돌려드릴 테니 왜 안 끌어들여? 자네한테 이만한 약점이 어딨다고. 그동안 그 여자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어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닌 거 아닌가? 혹시라도 말려들까봐 거리까지 더 가면서 우리 명주가 어찌나 꼴불견이라고 샘을 내던지 사이에서 장난일 좀 많이 쳤다면서. 그렇게 소중한 엄마면 끝까지 잘 지켜야지. 자네가 감옥에 가 있는 사이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안싸움이 비웃으면서 아들의 얼굴을 툭툭 쳤어요. 아들은 이살을 악물며 떨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들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왜 나와 거리를 두려고 했는지, 며느리가 왜 그렇게까지 아들을 통제하려 했는지. 모든 게 사돈 내외와 며느리의 계략이었죠. 아들은 비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협박에 굴복해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죠. 모두가 깜짝 놀라서 절 바라봤습니다. 사돈 내외는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아들도 완전히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간신히 먼저 정신을 차린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집안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너야말로 아프다는 우리 아들 묶어놓고 너네 부모님까지 데려와서 뭐 하는 건데? 제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안싸더니 얼른 끼어들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하더군요. 오늘이 탁서방 생일이잖아요. 저희가 마침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탁서방 생일 축하라도 해주고 싶어서. 묻거든 건 일종의 이벤트예요. 서프라이즈로 선물 공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도 마침 며느리지려고 준비해온 선물이 있는데 잘 됐네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죽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성큼성큼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대로 얼굴에 부어버렸죠. 보온병에 담겨있던 터라 꽤나 뜨거웠나 보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했네요.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맛있니? 우리 아들 지려고 내가 아주 정성껏 쓴 죽인데 너 다 먹으렴. 자,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선물. 저는 그대로 손을 뻗어 며느리의 뺨을 한 대 올려붙였어요. 무방비 상태였던 며느리는 몸이 뒤로 밀릴 정도로 휘청거렸죠.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일선 악기처럼 돌변하더군요. 지금 날 때린 거야? 이 여자가 진짜... 당신이 뭔데 날 때려? 동네 구멍가게에서 김밥이나 마는 주제. 며느리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제 앞에서 어머님 하면서 가증을 떨던 게 거짓말인 것만 같았죠. 이게 네 진짜 모습이구나. 그동안 내 앞에서 여우같이 굴면서 우리 아들이랑 날 이간질해? 이간질은 무슨 이간질이야,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며느리가 바로 팔을 들어 올려 제 싸대기를 날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굳은 가게 일에 단련된 제가 삐쩍 마른 여자 하나 못 이기겠어요. 저는 날아드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아 쥐었고요. 그대로 뒤로 휙 밀어버렸죠. 며느리는 꼴사납게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자 벙쪄있던 사돈 내외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감히 우리 딸한테... 당신들이야말로 내 아들한테 뭐하는 짓인데? 사람 감금하고 협박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뭐야?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붙잡히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 말에 사돈 일가는 사색이 됐어요. 그 사이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주고요.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끼고 일으켜줬죠. 영철아, 이만 가자. 더는 이 사람들 말에 끌려다닐 필요 없어.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아 끌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지켜보던 바깥 사돈이 비웃음을 날리더군요. 가니너 내가 이리로 갈 거면 우리한테 진 빚 1억은 갚고 가야지.
그러자 안사돈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1억이 뭐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디 그냥 먹튀하려고 해?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쪽 집안하고 왜 연을 맺었는데 나중에 회사에 문제 생겼을 때 희생양이 필요해서 박서방을 드린 거라고요. 막말로 박서방을 심청이처럼 돈 1억에 팔려온 건데 그 돈 다 갚기 전까진 못 놔주죠. 그 말에 아들의 팔에서 스르륵 힘이 빠져나갔어요. 아들은 끝내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다 내 탓이야. 난 뭐가 다 네 탓이야. 잘잘못은 나중에 경찰서 가서 따지면 되고 일단은 가자. 더는 이놈의 집구석하고 볼 일 없어. 이혼하고 연 끊어야지. 이혼은 각오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빈 1억이 너 지금 그 깠던 1억 때문에 그러는 거니? 그 돈 엄마가 갚아줄게. 그럼 되잖아. 제 선언과도 같은 말에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사돈 내외가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렸죠. 아이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이 갚아준다니?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진 알지 않나? 김밥이나 마는 무식한 옆편네가 뭘 알겠어요. 네 참, 자기가 갚아주겠다니 기가 막혀서 진짜. 통장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있나 몰라. 사돈댁 부부의 비웃음이 귀에 꽂혔지만 저는 여전히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고 바로 계좌 앱을 열어 사돈댁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됐고 계좌번호나 불러보세요. 그 순간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사돈 내외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는 황당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더군요. 정말이세요? 아니 사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1억이 무슨 우스운 돈도 아니고 돈 받기 싫어요? 계좌번호나 얼른 알려달라고요. 제 말에 바깥사돈이 그제야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저는 묵묵히 그 번호를 입력했고요. 곧바로 통장에 있던 돈 1억을 송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돈이 넘어간 걸 확인한 뒤 바깥사돈에게 핸드폰을 내밀며 말했어요. 확인해보세요. 1억 입금됐으니까.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한 사돈 내외와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아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바라봤죠. 아니 엄마, 대체 이 큰 돈을 엄마가 어떻게... 그동안 엄마 가게 열심히 꾸려나갔잖아. 아무리 그래도 식당 일로 어떻게 1억을... 왜 못 벌어? 몇 년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데. 방송도 몇 번 타면서 레시피 돈 받고 팔아달란 사람들도 많았어. 그때마다 팔았더니 돈 1억은 우습게 모이던데. 네가 결혼은 도움 안 받고 혼자 힘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뒀지만 이 돈 다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 사실 가게 일이 잘 풀려 돈이 모인 것도 있었지만 때마침 살던 집을 팔아서 통장에 좀 더 여유가 있던 거였어요. 아들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미처 말은 못했지만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커서 계속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때마침 그쯤에 집이 팔려서 저는 가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던 터였죠. 하지만 그런 자세한 내막을 알 리 없는 사돈 내외는 기가 바짝 죽은 것 같았어요. 아들을 꽁꽁 묶어두고도 목소리를 높이던 인간들이 돈 1억을 가볍게 송금해주자 아무 말 못하더군요. 강력약강의 전형인지라 너무나 역겨웠네요. 뭐 얼마나 대단한 돈으로 우리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냐 했는데 고작 1억이요? 참나. 이제 다 갚아줬으니까 됐죠? 다신 우리 아들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까 그리 하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은 마세요. 저도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을 거니까. 서돈택 부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며느리 역시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잇지 못했죠. 그동안 당당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더군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제가 부른 경찰들이었죠.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사돈 부부와 며느리를 체포했고요. 저도 아들과 같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네요. 경찰서로 가는 동안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입으로 말해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동안 정말 그 빚 1억 때문에 엄마한테 거리를 뒀던 거야? 며느리는 보니까 아예 작정하고 너한테 접근한 것 같던데. 그게 실은 아들의 입으로 듣게 된 진실은 놀라웠어요. 저는 아들이 며느리와 자연스럽게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된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아들을 엄청 따라다녔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들은 사내 연애는 생각이 없어 계속 거절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엄청 부잣집 딸이라 한 번도 원하는 걸 못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근데 처음으로 못 가지는 게 생겼으니까 오기가 생긴 거야. 어떻게든 나랑 결혼하려고 악착같이 달라붙더라고. 그러다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대신 딱 3번만 만나자고 하더라. 근데 그걸 허락했으면 안 됐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나한테 그 빚 1억 갚아준 걸 비밀로 장인어른 일을 도우라고 했고 난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어리석었지. 경찰 조사를 통해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며느리는 저희 아들이 세무사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집안의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 죄를 뒤집어 써줄 희생양을 구한 거였죠. 단돈 1억을 주고 말이에요. 며느리의 아낌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먼저 제발저려 저를 피한 것도 맞는데요. 중간중간 며느리가 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더라고요. 제가 정성껏 싼 도시락을 먹지 말고 버리라고 시킨 것도 전부 며느리가 한 짓이었죠. 그날 의도적으로 제게 저녁을 사주고 아들네 집으로 유도한 것도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제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말이죠.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기가 차더군요. 경찰 조사 중에도 사돈 내외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딱 잡아댔어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전부 저희 아들이 단독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화를 참지 못한 저는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카사돈에게 달려가 물었어요. 정말 끝까지 일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혼자 다 잘못한 거라고요? 그쪽이 시킨 거잖아요. 작정하고 우리 아들 희생양 삼으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까? 안사돈. 하나뿐인 아들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계속 이렇게 나오시겠다. 결국 전 품에 있던 동영상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까 찍어둔 증거 영상을 경찰들에게 보여줬죠. 아들 역시 미리 준비해뒀던 사돈 일가의 불법 탈세와 재산 은닉 자료를 보란듯이 넘겼네요. 증거를 받아본 경찰들은 사돈 내외와 며느리에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치졸하냐면서 고함을 질렀고요. 다들 아무 말도 못한 채 덜덜 떨기만 했죠. 사건은 경찰에서 바로 검찰로 넘어갔고요. 지리한 법적 재판 끝에 사돈 내외에겐 실형이 선고됐어요. 범죄를 도왔던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죠. 아들의 판결에 물론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쨌든 아들이 빚 1억에 이끌려 잠시나마 나쁜 길로 빠졌던 건 사실이니까요. 아들도 겸허히 그 사실을 인정했고요. 판결이 나올 즈음 이혼 소송도 시작됐어요. 아들은 그저 하루빨리 며느리와 갈라설 생각뿐이었는데요. 전 이대로 그냥 곱게 아들을 이혼시키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아들이 당했던 매실을 생각하면 절로 복수심이 끌어올랐죠. 저는 흥신소를 이용해 며느리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며칠 안 돼 흥신소 직원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죠. 알고 보니 며느리에겐 따로 정을 통하는 상대가 있었어요. 아들과 같이 그놈과 같이 있는 현장을 급습하자 기겁을 하더군요.
아니, 어머님이랑 당신이 여긴 어떻게? 설마 내 뒤를 밟은 거야? 그래, 밟았다. 난 그래도 당신이 날 두고 외도 같은 건 안 할 거라고 믿었어. 비록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신의는 지켜줄 거라고. 근데 내가 어리석었네. 당신도 저 더러운 상간남 새끼도 전부 간통죄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그뿐이야? 민사로 소송까지 걸어서 뜯어낼 수 있는 돈은 전부 다 뜯어낼 거야. 그때만 해도 간통죄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분노에 찬 아들의 말에 며느리와 상간남은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상간남이 먼저 무릎을 꿇더군요. 살려주세요. 전 이 여자 좋아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보고 만난 거지. 아무 사심도 없다고요. 오늘 이후로 다신 연락 안 할게요. 얼굴도 안 볼게요. 그러니 제발 간통죄로 고소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기 혼자 살자고 일할 거야? 언젠 나 사랑한다고 나밖에 없다며. 내가 언제? 상간남은 털쩍 뛰면서 자신의 부정을 모른 채 했어요. 다 큰 총각에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더는 참지 못하고 상간남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요. 놈은 그대로 뒤로 꼬꾸라지면서 오줌까지 지린 채 기절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설마 진짜로 간통죄로 고소할 생각인 건 아니지? 나 안 그래도 지금 집행유예 중인데 여기서 또 고소당하면 집행유예 취소될지도 몰라. 그럼 나도 감옥 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그러게 누가 집행유예 중에도 이렇게 더러운 짓 하고 다니래? 그냥 엄마랑 아빠도 그렇게 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어디든 기댈 곳이 필요해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했던 거야.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몇 번 만나지도 않았다고. 그래?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던데. 뭐 이런 시시비비는 법정 가서 따지기로 하자. 법정이라니? 지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나 집행유예 중이라서 또 법원 가면 안 된다니까. 너야말로 내가 한 말 못 들었냐? 내 할 바 아니라고 했잖아. 시원하게 대꾸해주는 아들을 보면서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며느리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게도 매달리더군요. 어머님, 그래도 저 이 사람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어머님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저 딸 같다고 좋아해 주셨잖아요. 예뻐해 주셨잖아요. 제발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피식 비웃음을 흘렸어요. 네가 딸 같던 것도 내 아들 반쪽이었을 때나 해당되는 말이지. 지금 넌 나한테 지나가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야. 이렇게 나한테 애원하는 걸 보니 네가 그때 나한테 덜 맞았구나. 어디 이번엔 죽 말고 뜨거운 설렁탕이라도 얼굴에 부어줘? 제 날카로운 말에 며느리는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이 저는 아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떴고요. 바로 변호사를 만나 며느리와 상간남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상간자 소송도 걸었죠. 재판 결과는 뭐 당연히 아들과 제 승리였어요. 보통 간통죄는 실형이 잘 안 나오는데요. 며느리는 드물게도 집행유예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집행유예가 철회되고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형을 집행받게 됐네요. 거기에 위자료까지 더해 그 상간남과 며느리에게 꽤 큰 돈을 뜯어냈죠. 정말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나중에 모든 일이 정리되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영철아, 엄마가 늘 얘기했지? 넌 유산을 2번이나 하고서야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고.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네가 주식 투자에 실패했든 뭘 했든 넌 항상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란 거 잊지 말고. 다신 엄마를 속일 생각하지 마. 알았지? 응, 엄마.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나 때문에 집 한 돈 1억 날린 것도 미안하고. 됐어. 그건 네가 그년 놈들한테 받을 위자료로 충분히 퉁쳐지니까. 그리고 뒤늦게라도 경찰에 고발할 용기 낸 거 잘했어. 역시 넌 언제나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정말 오랜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던 것 같아요. 제 품에 안겨 엉엉 우는 아들을 보면서 그제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는 걸 실감했네요. 혹시라도 형을 다 살고 나온 서돈댁 일가가 복수라도 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는데요. 모든 건 쓸데없는 기우였어요. 회사는 이미 다 망해버렸고 돈은 다 국가로 귀속되거나 직원들에게 돌아갔으니 서돈댁 일가는 빈털털이나 다름없었고요. 애초에 합법적인 노동으로 돈을 벌 줄 모르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몰락했어요. 지금 바깥 서돈은 뇌졸중으로 들어 누웠고요. 안사돈은 병구안으로 삐쩍 말라가는 중이고 며느리 혼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서 그 돈으로 새 식구가 먹고 산다 하더군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한가 봐요. 반면 저 아들은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 중이고요. 아들은 좋은 여자를 만나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전 며느리와 달리 앞뒤가 똑같은 착한 아이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손주들도 둘이나 낳아줬답니다. 뭐 요즘은 손주 녀석들 재롱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인생 뭐 별거 있나요?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또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면 그게 최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은 무자식이 상타익자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친구들과 토론 아닌 토론을 해봤는데 공감한다는